이런 가운데 주요 대기업 총수들은 어제 이재명 대통령을 만나 한미 관세 협상 완료 이후에 대한 논의를 벌였습니다. 이 자리에서 이 대통령은 대미 투자 확대가 국내 투자의 위축으로 이어지는 상황을 우려했는데 이에 주요 그룹들이 수백조 원의 국내 투자 계획을 내놨습니다. 조슬기 기자. 네, 조슬기입니다. 네, 4대 그룹이 모두 투자 계획을 내놨던데 그룹별로 주요 내용이 어떻습니까? 네, 4대 그룹은 어제 오후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열린 한미 조인트 팩트시트 후속 논의 민관 합동회의가 끝난 직후 800조 원 규모의 국내 투자와 고용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삼성그룹은 먼저 앞으로 5년간 국내 연구개발을 포함해 모두 450조 원을 투자한다고 밝혔습니다. 우선 세계 최대 반도체 생산 거점인 삼성전자 평택 캠퍼스 5공장 골조 공사를 추진하고 2028년부터 본격적인 가동에 들어가기로 했습니다. 또 삼성 SDS는 전남에 대규모 AI 데이터 센터를, 삼성 SDI는 울산에 전고체 배터리 생산 거점을 마련할 예정입니다. 삼성 디스플레이와 삼성전기는 아산과 부산에 각각 OLED 생산 시설과 반도체 패키지 기판 생산 기지를 구축하기로 했습니다. 현대차그룹은 오는 2030년까지 국내 인공지능과 로봇, 수소 등 그린에너지 생태계 육성에 역대 최대인 125조 원을 투자하기로 했습니다. SK는 AI와 반도체 등 주력 사업을 중심으로 2028년까지 모두 128조 원을, LG도 소재와 부품 장비 기술 개발과 확장에 5년간 100조 원을 투입하기로 했습니다. 네, 그리고 이재명 대통령도 재계 총수들을 만난 자리에서 적극적인 지원을 약속했죠. 맞습니다. 이 대통령은 기업인들과 합의 잘 맞아 협상이 잘 끝났다며 기업 활동에 장애가 없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특히 규제 완화나 철폐에 관한 의견을 주면 신속히 정리하겠다며 가감없이 의견을 달라고도 말했습니다. 아울러 이 대통령은 대미 투자 확대가 국내 투자 축소로 이어지지 않도록 기업들의 협조를 거듭 당부했습니다. SBS 비즈 조슬기입니다. 대출과 부동산 관련 소식 짚어보겠습니다. 최근에 은행 대출은 시장 금리의 상승세와 은행의 연말 대출 통제가 뒤섞여 지속적인 금리 상승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급기야 일부 주택담보대출의 금리 상단이 약 2년 만에 6%대로 다시 올라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용배 기자. 네, 지웅배입니다. 네, 그러면 자세한 금리의 상하단은 어떻고 또 이게 최근 들어서 얼마나 오른 겁니까? 네, 지난 14일 기준 4대 은행 5년 만기 은행채 주담대 혼합형 금리는 연 3.930에서 6.060% 사이인데요. 2023년 12월 이후 1년 11개월 만에 6%대 금리입니다. 8월 말과 비교하면 상단과 하단이 각각 0.514%포인트, 0.470%포인트 높아졌습니다. 주요 지표인 은행채 5년물 금리 상승 영향인데요. 같은 기간 2.836%에서 3.399%로 0.563%포인트나 뛰었습니다. 1등급 1년물 신용대출 금리는 연 3.520, 4.990%에서 3.790, 5.250%로 상승했습니다. 상단이 0.260%포인트에서 하단이 0.270%포인트씩 높아졌습니다. 역시 은행채 1년물 금리가 0.338%포인트 뛴 탓입니다. 주택담보대출 변동금리 역시 상단이 0.263%포인트나 올랐습니다. 지표금리가 오르는 데다 부동산 대출 규제까지 겹치면서 은행들이 가산금리를 더 올린 영향으로 풀이됩니다. 네, 그러니까 수치를 보면 근본적으로는 대부분 시장금리가 문제인데 시장금리는 왜 오르는 겁니까? 네, 미국 연방준비제도와 우리 한국은행 모두 기준금리를 더 낮추기 어려울 것이라는 판단이 반영된 걸로 보입니다. 앞서 이창용 한은 총재는 지난주 외신 인터뷰에서 금리 인하의 규모와 시기, 방향 전환 여부까지 새로운 데이터에 달려있다고 말했는데요. 시장에선 이 총재 발언을 금리 인하 중단이나 나아가 인상 가능성으로 해석해 우리 채권시장에서 대다수 국고채 금리가 연중 최고점을 찍기도 했습니다. 집값과 환율 불안에다 이달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동결할 거란 관측에 무게가 실리면서 금리는 오르고 대출문은 더 좁아지는 흐름이 올해 연말까지 이어질 전망입니다. SBS 비즈 지웅배입니다. 이 와중에 일부 은행에서는 기묘한 현상이 나타났습니다. 저신용 구간에 있는 대출자들의 금리가 중신용자들보다 오히려 저렴한
그러니까 나쁜 신용도에도 더 좋은 금리를 받는 역전 현상이 나타난 건데 자세한 현상의 내용과 배경 짚어보겠습니다. 오수영 기자. 네, 오수영입니다. 네, 은행별로 어떻게 역전이 나타났습니까? 네, 카카오뱅크의 역전 현상이 가장 도드라졌는데요. 601점에서 650점 구간에서는 5.48%의 금리를 기록했으나 이후 50점 구간별로 5.91%에서 5.93%, 그 다음이 5.95% 등을 기록했습니다. 신용점수 800점대까지 3개 구간 연속으로 신용점수가 높아질수록 금리 부담이 커졌습니다. 이후 801점에서 850점 구간에서 5.54%로 금리가 낮아지기 시작했지만 여전히 601점에서 650점 구간보다 높았고 851점에서 900점 구간에 들어서서야 4.58%로 역전이 해소됐습니다. 5대 은행 중에서 신한은행은 저신용자부터 같은 50점 간격 구간별로 7.49%에서 7.72%, 그 다음 6.66%에서 5.82% 순서를 기록했습니다. 하나은행에서는 중신용자인 701점에서 750점 구간의 금리가 4.36%를 기록한 반면 한 단계 높은 750점에서 800점 구간의 금리가 4.41%로 더 높은 역전 현상이 관측됐습니다. 농협은행의 경우 공시 구간 중 가장 신용도가 낮은 600점 이하 그 신용점수 때의 대출 금리는 5.98%였는데 바로 위에 601점에서 650점 구간의 금리는 6.19%로 오히려 높았습니다. 651점에서 700점 때도 6.11%로 역시 600점 이하보다 높았지만 701점에서 750점 구간에서는 5.3%로 금리가 급격히 하락해서 최저신용자보다도 금리가 낮아졌습니다. 네, 그러면 이런 현상이 왜 일어나는 겁니까? 네, 앞서 이재명 대통령은 현재 금융제도는 가난한 사람이 비싼 이자를 강요받는 금융계급제가 된 것 아니냐고 지적한 바 있습니다. 이후 은행권이 저신용자 부담을 낮추기 위한 포용금융 조치를 서두르면서 일반적인 금융시장 원리에서 벗어난 이례적인 금리 역전이 나타났다는 분석입니다. 은행권에서는 이 상황이 일시적으로 끝나지 않고 역전 폭이 확대될 가능성도 있다고 보고 있는데요. 이 현상이 장기화되면 성실 상환자 역차별 등 부작용이 커질 수 있어서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SBS 비즈 오수영입니다. 이렇게 대출 금리도 부담스럽습니다만 더 부담스러운 건 서울의 부동산 그 자체입니다. 서울에서 집을 사기 위해서는 월급을 한 푼도 쓰지 않고 14년을 모아야 한다는 정부의 공식 통계가 나왔습니다. 내 집 마련을 둘러싼 자세한 수치들 짚어보겠습니다. 이한나 기자. 네, 이한나입니다. 네, 서울의 내 집 마련 필요 기간이 다른 지역에 비해서도 유독 길었죠. 네, 그렇습니다. 지난해 기준 서울 자가가구의 연소득 대비 주택가격 배수 PIR은 중간값 기준으로 13.9배로 나타났습니다. PIR은 월급을 고스란히 모았을 때 집을 장만하는 데 걸리는 시간입니다. 서울 다음으로 PIR이 높은 지역은 세종 8.2배, 경기 6.9배, 대구 6.7배, 인천 6.6배 등의 순이었습니다. 지난해 전국 임차가구의 월소득 대비 월 임대료 비중, 임차가구 RIR은 중간값 기준 15.8%로 전년과 동일했는데요. 그러니까 전월세 세입자들은 월소득의 15.8%를 임대료로 지출했다는 의미입니다. 지역별로는 수도권은 20.3%에서 18.4%로, 광역시는 15.3%에서 15.2%로, 도는 13%에서 12.7%로 모두 하락했습니다. 네, 그러면 이미 내 집을 가진 사람들은 얼마나 됐습니까? 네, 전국 자가 보유율은 61.4%로 전년 대비 0.7%포인트 올랐습니다. 지역별로는 도지역 69.4%, 광역시 63.5%, 수도권 55.6% 순으로 높았는데 모든 지역에서 상승했습니다. 전체 가구의 점유 형태는 자가 58.4%, 임차 38%, 무상 3.6%였는데 임차 비율은 수도권이 44.4%로 가장 높았습니다. 반면 청년 가구와 신혼부부의 자가 점유율은 각각 14.6%에서 12.2%로 46.4%에서 43.9%로 감소했습니다. 고령 가구의 자가 점유율은 75.7%에서 75.9%로 소폭 증가했습니다. SBS 비즈 이한나입니다. 이미 빽빽하게 부동산이 들어선 서울은 재개발과 재건축이 주요한 공급 방식이 됩니다.
다만 과도한 개발은 오히려 집값을 자극하고 또 서울의 미관을 해친다는 우려도 있는데요. 이 문제의 대표적인 예시가 유네스코 지정 세계유산 종묘 인근의 개발 문제인데 서울시와 중앙정부 간 갈등이 격화되고 있습니다. 서주현 기자. 네, 서주현입니다. 네, 관련해서 최휘영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꽤 강경한 입장을 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최희영 장관은 최근 한 매체 인터뷰를 통해 지난 6일 대법원의 판결의 핵심은 문화유산의 보호는 현행법으로도 가능하다는 점이라며 국가유산청은 법이 정해진 대로 적법한 행정 조치들을 취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앞서 대법원은 문화유산 보존지역 바깥에서의 건설 공사를 규제한 서울시 조례 규정을 서울시 의회가 삭제한 것은 적법하다며 조례가 삭제돼도 국가유산청은 문화유산법에 따라 행정 조치를 취할 수 있다고 판결을 했습니다. 최 장관은 국가유산청이 지난 13일 종묘 일대를 세계유산지구로 지정해 관리하기로 한 것도 이 같은 판결 취지의 일환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자, 그러면 이에 앞서 서울시와 정부 사이 갈등의 양상은 어땠습니까? 네, 서울시는 종묘에서 170m가량 떨어진 종로구 세운 4구역에 초고층 건물 개발을 추진 중입니다. 하지만 정부는 유네스코 세계유산인 종묘의 지위를 위협할 수 있다고 보고 김민석 국무총리까지 종묘를 찾아 서울시가 일방적으로 밀어붙일 수 있는 사안이 아니다라고 비판을 했습니다. 반면 서울시는 종묘와 100m 이상 떨어져 있는 곳을 개발하는 것으로 시각적, 환경적 영향이 없다며 반박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SBS 비즈 서주현입니다. 오세훈 서울시장이 정부와 갈등을 빚고 있는 사안이 또 있습니다. 오 시장의 역점 사업이었던 한강버스인데 주말 사이 또 사고 문제가 불거지면서 정부와 여당의 큰 공세를 받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사고는 왜 났고 수습 상황은 어떤지 짚어보겠습니다. 류정현 기자. 네, 유정현입니다. 네, 우선 한강버스 대표가 결국은 고개를 숙였죠. 그렇습니다. 조금 전인 오전 9시 30분 김선직 주식회사 한강버스 대표이사가 기자회견을 열고 이번 사고에 대해 사과했습니다. 직접 들어보시죠. 버스 사고로 시민께 불편과 불안감을 드린 점에 대해서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 이번 사고는 지난 15일 오후 8시 25분쯤 잠실 선착장 인근에서 발생했습니다. 승객 82명을 태운 한강버스가 선착장 인근 수심이 얕은 곳을 지나다가 강 바닥에 걸린 건데요. 당초 항로 이탈이 없었다고 설명했던 서울시 설명과 달리 야간에 항로를 안내해주는 일부 표지 등에 불이 제대로 들어오지 않아 항로를 이탈했던 걸로 드러났습니다. 네, 그런데 이런 항로 이탈과 별개로 운영사가 한강 수심이 이렇게 낮아질 것도 예측을 못했다면서요? 그렇습니다. 한강버스는 정식 운항 이후에 여러 사고가 발생하면서 지난 9월 승객 없이 시범 운항에 들어간 바 있습니다. 그런데도 운영사는 항로 표지 등 상태는 물론 인근 수심이 배 운항에 문제가 없을지조차도 제대로 모르고 있었습니다. 상류 쪽이 수심이 낮다는 건 알고 있었습니다만은 지금 이제 갈수기다 보니까 연중 수심이 가장 낮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지금 이렇게까지 수심이 낮아질 것으로는 미처 저희들은 예상을 못한 것은 사실입니다. 한강버스는 당분간 한남대교 남단인 마곡, 망원, 여의도 선착장만 운항하고요. 한남대교 북단은 추후 점검을 거쳐 운항 재개 여부를 검토할 방침입니다. SBS 비즈 유정현입니다. 이어서 기업들 소식입니다. KT가 지난 5일부터 받은 차기 최고 경영자 공개 모집에 접수가 마무리됐습니다. 앞으로는 심사가 본격화될 텐데 해킹 사태의 수습을 위해 전임 구현모 대표가 복귀할 거란 관측은 현실화되지 않았습니다. 김한나 기자. 네, 김한나입니다. 네, 그러면 어떤 인물들이 출사표를 던졌습니까? 네, 통신업계에 따르면 KT 현직 인사 중에서는 이현서 KT 커스터머 부문장이 지원했습니다. 또 KT 출신인 김태우 전 서울교통공사 사장과 박윤영 전 KT 기업부문장, 김혁 전 성균관대 교수와 박대수 전 KT텔레캅 대표가 언급되고 있는데요. 이외에도 주영철 전 국정기획위원회 경제 2분과 위원과 홍원표 전 SK쉴더스 대표가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다만 현 해킹 사태 수장인 김영섭 KT 대표와 기대를 모았던 구현모 전 KT 대표의 귀환은 없을 예정입니다. 네, 심사가 끝나고 올해 안에 최종 후보가 결정되는 구조죠.
네, 그렇습니다. 사회이사 8명으로 구성된 이사 후보 추천위원회가 사내외 후보군을 대상으로 서류 면접 평가를 거쳐 올해 최종 후보 1인을 선정하는데요. 이후 김 대표의 임기가 끝나는 내년 3월 주주총회에서 선임 여부가 결정됩니다. KT는 해킹 사태뿐 아니라 구조조정 등 내부 직원들의 반발로 대내외 경영 환경이 녹록지 않은 상황인데요. 이통 3사 간 인공지능 경쟁도 치열해지고 있어 체질 개선까지 이뤄내야 하는 과제를 안고 있습니다. 이에 ICT 전문성을 갖춘 대표가 절실하다는 의견이 나오는 가운데 이번에도 정부 입김이 작용할 경우 부작용이 적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SBS 비즈 김한나입니다. 지난 주말 충남 천안에 있는 이랜드 물류센터에서 대형 화재가 발생하면서 이랜드가 유통하는 주요 패션 브랜드 상품들의 배송이 지연되고 있습니다. 이랜드로서는 연말 대목을 앞두고 큰 악재를 만난 셈입니다. 신채연 기자. 네, 신채원입니다. 네, 일단 기업 입장에서의 악재 이전에 소비자들의 불편이 지속되고 있는 양상이죠. 네, 이랜드월드가 국내 유통하는 인기 브랜드 뉴발란스는 고객사와 주문 고객 등의 예상치 못한 지연 이슈가 발생해 일부 주문의 출고가 평소보다 늦어지고 있다며 순차적으로 출고를 준비 중이라고 안내하고 있습니다. 뉴발란스뿐 아니라 스파오와 후아유, 로엠 등 이랜드 패션 계열 수입 10개 브랜드 모두 배송에 차질을 빚고 있는데요. 재고 부족으로 인한 고객 불편이 당분간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에 화재가 발생한 천안 물류센터는 5개 층의 축구장 27개 넓이로 전국 이랜드 물류센터 중 규모가 가장 큰데요. 현재도 잔불 정리가 진행되고 있고 정확한 사고 원인 파악에도 시일이 걸릴 전망입니다. 회사 입장에서도 대목을 앞두고 매출에 영향을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네, 해당 물류센터에는 의류와 신발 등 1,100만여 개 물품이 보관돼 있었던 것으로 추산되는데 사실상 건물 전체가 전소된 상태입니다. 연말은 패션 소비 수요가 높아 연중 최대 성수기로 꼽히는데 그룹 전체 매출에서 패션 부문이 51%를 차지하는 이랜드로선 이번 화재로 실적 타격이 작지 않을 전망입니다. SBS 비즈 신채원입니다. 글로벌 신용평가사 무디스가 LG화학과 LG에너지솔루션의 신용 등급을 낮췄습니다. 특히 LG화학의 경우에는 지난해 한 차례 하향에 이어서 1년 만에 또 강등이 이루어졌습니다. 이유가 뭔지 짚어보겠습니다. 이정민 기자. 네, 이정민입니다. 네, 회사별로 좀 나눠서 보겠습니다. LG화학의 신용 등급에는 무슨 일이 벌어진 겁니까? 네, 무디스는 지난 14일 LG화학의 신용등급을 기존 BAA1에서 BAA2로 하향 조정했다고 오늘 밝혔습니다. 무디스의 BAA2는 스탠더드 앤 푸어스와 피치의 트리플 B에 대응하는 등급입니다. 무디스는 앞서 지난해 12월 LG화학의 신용등급을 A3에서 BAA1으로 한 차례 내렸었는데요. 11개월 만에 또 하향 조정에 나섰습니다. 무디스는 LG화학의 연결 기준 레버리지가 앞으로 12에서 18개월간 높은 수준을 유지할 거라는 예상을 반영한 거라며 일부 개선에도 주요 사업 부문의 실적 부진과 부채 증가가 지속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네, LG화학의 주요 자회사인 LG에너지솔루션의 신용 등급도 같이 내려갔죠. 그렇습니다. LG에너지솔루션의 신용등급도 기존 BAA1에서 BA2로 낮췄습니다. 무디스는 LG화학이 LG에너지솔루션의 지분 79.4%를 갖고 있어 분석의 초점을 LG화학의 연결 재무지표에 뒀다고 설명했습니다. 무디스는 석유화학과 양극재 실적 부진 지속 등이 이어지며 LG화학의 상각전 영업이익 대비 조정 순부채가 지난해 3.3배에서 올해와 내년에는 3.4에서 3.7배로 상승할 것으로 추정했는데요. 이에 따라 LG에너지솔루션의 등급도 낮췄습니다. 다만 2026년 이후에는 LG에너지솔루션이 ESS를 중심으로 포트폴리오를 넓히는 과정에서 미국의 전기차 수요 회복이 겹치며 삼각전 영업이익 성장이 가속할 것으로 내다봐 등급 전망은 안정적으로 평가했습니다. SBS 비즈 이정민입니다. 2년여간 지속됐던 의정 갈등이 마무리된 지 2달 만에 의료계가 또 총력 투쟁을 예고했습니다. 정부와 국회가 추진 중인 의료법 개정에 반발하고 나선 건데 이번에는 또 어떤 사안인지 짚어보겠습니다. 오정인 기자. 네, 오정인입니다. 네, 이번에 의료계가 문제 삼는 내용이 뭡니까?
네, 의료계는 정부가 개편을 추진 중인 성분명 처방과 검체검사 위수탁제도, 한의사 엑스레이 허용 등을 3대 악법이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어제 의사단체는 국회 앞에 모여 현실과 동떨어진 입법과 정치를 강요하면 주저없이 강경 투쟁에 나서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국회와 정부는 의사의 전문적인 처방권마저 송두리째 빼앗으려 하고 있습니다. 국민의 건강을 제1선에서 지키는 1차 의료기관을 벼랑 끝으로 내모는 폭거입니다. 모든 의료 확보의 추진을 즉각 중단하십시오. 네, 지금 지적된 문제들 중에 한의사 엑스레이 허용은 특별히 깊게 들어가지 않아도 어떤 문제인지 알겠습니다만 성분명 처방과 검체 검사는 어떤 문제입니까? 네, 현재 의사는 특정 제품명으로 처방전을 내주는데요. 정부는 의사는 성분명으로만 처방을 내고 약사가 수급 상황 등을 고려해 제품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추진 중입니다. 필수 의약품 수급 불안을 해소하기 위한 방편이라는 게 정부 설명이지만 의료계는 의약분업 원칙을 명백히 무너뜨리는 행위라는 주장입니다. 또 의원들이 혈액이나 소변 검사를 진행하면 관련 정부 지원금을 모두 직접 받은 뒤 검사를 위탁한 기관에 일정 부분 넘겨주고 있는데요. 이를 정부가 의원과 수탁기관에 각각 직접 지급을 추진하자 의료계는 이 부분에도 반발하고 있습니다. SBS 비즈 오정인입니다. 워렌 버핏 회장이 이끄는 버크셔 해서웨이가 구글의 모회사인 알파벳 주식을 3분기 대거 사들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간 애플을 제외하면 기술주 투자가 없다시피 했던 흐름에 새로운 변화가 감지된 건데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김환진 기자. 네, 김환진입니다. 네, 6조 원어치를 사들였죠. 네, 버크셔의 지난 14일 공시자료에 따르면 9월 말 기준 알파벳 주식을 43억 3천만 달러, 우리 돈으로 약 6조 3천억 원가량을 보유했다고 신고했습니다. 버크셔가 보유한 종목 중에서 10번째로 큰 규모인데요. 그러면서 버크셔는 2분기에 이어 3분기에도 애플 지분 매각을 이어가면서 지분을 약 15% 줄였습니다. 버크셔 포트폴리오에서 2년 전까지만 해도 74% 수준이었던 애플의 비중은 현재 21%로 떨어졌습니다. 그렇게 애플 주식은 팔면서 알파벳을 산 이유는 뭘까요? 네, 버크셔는 과거 IBM 투자 성과가 부진했던 것 등의 이유로 애플을 제외한 기술주 투자에는 신중하게 접근을 해왔습니다. 다만 알파벳의 주가는 AI 붐을 타고 올해 들어서만 이미 50%가량 오르긴 했지만 기술 투자를 지속적으로 강화하면서 시장 존재감을 계속 높이고 있는데요. 따라서 이번 투자는 알파벳의 미래 성장 가능성을 보고 주가에 추가 상승 여력이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자체 텐서 처리 장치 TPU 칩을 기반으로 한 원가 경쟁력과 방대한 데이터 자산이 경기 변동이나 자금 조달 환경 악화 등 변수에 대응하는 배경으로 꼽히고요. 알파벳의 내년도 주가 수익 비율 전망치가 26.3배로 마이크로소프트보다 20%가량 낮아서 주가가 상대적으로 저렴하게 거래된다는 점도 매력적인 요인입니다. 반대로 애플은 AI 전략 공개가 늦어지면서 혁신 동력이 둔화되고 있다는 점이 지속적인 지분 축소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SBS 비즈 김한진입니다.